자, 오늘은 드디어 막장으로 무너져가는 이 현재의 경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금융, 두 번째가 GMO, 세 번째가 백신, 이렇게 세 가지를 3부작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금융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경기 침체를 과거 금융위기 사태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 개소리고, 코로나 사태 경기 침체는 사실 과거 경제 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과거의 경제 위기보다 시장에 더 큰 충격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낮은 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국가들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 다양한 대형 금융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돈을 미친듯이 그때마다 풀었는데 돈은 제대로 회수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돈의 가치는 꾸준히 하락하였고, 이 돈의 가치, 즉 금리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엘리트들은 어려워질 때마다 미친듯이 돈만 풀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무조건 풀었고, 경제 부흥기에 다시 돈을 회수해야 되지만 미처 회수되기도 전에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문제로 인해서 돈이 벼락같이 넘쳐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돈은 쓰레기가 돼가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 겪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엄청난 치명적인 위기가 터지게 된 것이고, 이것이 현재 경제 상황이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냄새나는 똥이 보이지 않는다고 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흙에 덮여서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이 똥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을 저들은 눈 가리며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껏 경제를 개판으로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위기 때마다 자신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화폐의 2% 상한제의 통화량 규제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돈을 막 풀어 제끼다 보니까 결국 경제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도 추락할 수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마저 반복적으로 덮쳤기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더 이상 돈을 풀 만한 여력도 없고, 세입과 세출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제정책, 즉 재정정책 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더는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기축통화의 총알이 떨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저들의 멍청하고도 미련한 막무가내식 통화정책 짓거리로 인해 경제가 허벌창이 나게 된 것이지, 코로나 사태 한 번으로 경제가 와장창 무너진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낮출 여력이 없고 저금리를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금리를,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존의 돈을 푸는 통화정책이 아무런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진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고, 돈을 푸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시대의 종말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게 된 것이고, 엘리트들도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새로운 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발 경제처럼 초저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화폐 흐름이 멈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화폐 수요 감소는 즉 투자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흔히 전문용어로 화폐 유통 속도라는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가 더뎌진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돈의 경색, 돈맥경화, 즉 돈이 움직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경제 위기로 인해 나라의 곳간에서 낮은 금리로 시중에 막무가내로 풀린 화폐는 기업들의 생계 자금으로 소비가 될 뿐, 소비자들에게는 그 낙수 효과로 돌아가지가 않고, 기업은 경제 회복이 개선될 때까지 돈을 쌓아두고 유보하게 됩니다. 기업의 장기적 투자 위축으로 인해 일자리는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은 소비할 여력을 잃게 되면서 소비보다는 정기예금 등 금융 부분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기업은 사람들의 소비 정체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경제 활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부동산과 주식은 오갈 데 없는 개미들이 동학 개미 운동을 펼치면서 막대한 돈을 주식판에 쏟아붓고 있으며, 큰손들은 반대로 엄청난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크게 두 가지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단기적인 경제 위기일 뿐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큰손들은 경제의 흐름이 장기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의 동학운동 버블이 끝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위기죠. 이처럼 기업과 큰손들의 투자 위축과 현금 유보 현상, 그리고 소비 생산 유통이 스크류바처럼 빌빌 꼬여있는 상황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 제낀들 낙수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사람들의 소비력을 좀 늘려보자라는 취지로 돈을 개미 오줌만큼 풀었는데, 니미를 말 그대로 은발이 개미 오줌 누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위에서만 받아 처먹고 먼저 꽉 쥐면서 돈을 풀지 않고 있는 저 썩어버린 돈이 제대로 순환할 수 있는 이러한 쓰레기 같은 낙수 경제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 위권 놈들이 그동안 저런 방식으로 위에서 다 받아 처먹고 법을 희롱하면서 서민들의 피를 받는 기생충처럼 살아왔으면 지들이 아는 부동산 편법 정보 그런 걸로 다 배때기 불려온 개 같은 놈들이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를 가진 놈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무튼 시민들 니들이 배고파 뒤질지언정 내가 받아 처먹은 돈은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개자식들이 윗자리에 계속 앉아서 고수하고 있는 한 서민들의 소비와 투자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욕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화폐 유통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만큼 한국은 바로 윗놈들과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소리이자 몇몇 개자식들에 의해서 빈부 격차가 매우 크게 벌려지고 있고, 이러한 돈이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국가라는 이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빈부의 격차가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수요와 투자가 줄어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것일까요? 자, 한국 경제를 예로 들자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한국 경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의미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보통 경기 침체 시기에는 물가가 내려가야지만 정상인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반대로 물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5년부터 전 세계 저금리 기조에 맞춰서 1%대로 기준금리를 낮췄고 오랜 기간 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돈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이야기고, 이 풍부해진 유동성과 더불어 실질 금리 하락 속에서 흘러나온 자금들이 소비로 이어져야 되지만 소비가 아닌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으로 몰려서 가격 상승을 일으켰고, 이것이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즉 초이노믹스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초저금리 상태와 더불어서 명목 금리까지 낮은 상황,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율까지 높으니까 실제 부담 이자율이 사상 최저치로 낮아지게 된 것이고,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을 하자 사람들의 실물 자산에 당연히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고, 현금은 그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자산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고, 따지고 보자면 화폐 가치의 하락, 이것이 현 문재인 정부가 실물 부동산을 아무리 잡으려고 개 발버둥을 쳐도 잡을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왜 큰고래 거시기 놈들은 아직도 현금을 여전히 보유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그것은 아직 진짜 위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저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이게 현금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 바닥이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 진짜 경제 위기가 있다라고 저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코로나발로 인한 금융위기다 라고 언론에서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직장인이 느끼는 체감 경제가 별 타격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도 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으로 재화나 서비스 가격, 즉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인플레이션은 상품 가격의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상품으로 취급되어 있는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소득도 함께 성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경제 속에서 느끼는 위기의 체감이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매우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장기적인 현상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 해결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슬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면 그 어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도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향해서 경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데 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가 장기화로 지속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D의 공포, 즉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D는 디플레이션의 약자로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디플레이션 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수요의 하락은 물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싸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로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면 소득 하락 역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제 주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이나 직장인, 이들의 소득을 올리려면 근본적으로 서비스와 재화를 팔아야지만 하며,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월급쟁이인 우리에게도 포함이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와 직결된 실질 인건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구매력이 늘어나게 되니까 매우 좋은 일이긴 한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의 하락보다 소득의 하락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고 지속적인 총수요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면 시장은 순간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또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대공황의 고착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당연히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도 물가 하락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미래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덜컥 비싼 자산이나 소비재를 사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계획했다가도 가격 하락이 멈출 때까지 공격적이고 선행적인 투자를 무기한 유보하려고 합니다. 이 생산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디플레이션은 이러한 침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시작하면서 장기간 마이너스 국면으로 경제를 침체시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가오는 디플레이션은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자,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상품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자산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는데, 주식은 물론이고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부동산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가와 소득의 하락으로 인해 현금 구매력이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전율이 뛰어난 현금이 부동산 등의 고정 실물 자산보다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죠. 물론 경제 위기로 금리가 더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까지 폭등한다면 원화 화폐 가치는 매우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디플레이션 속에서 물가와 소득의 하락이 화폐 가치 하락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화폐를 보유해서 경기가 회복될 때쯤 싼 가격의 상품을 재구매하여서 이익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는 금리가 거의 0% 가까이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리기가 수월해지다 보니까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저금리 하나만으로 오르지도 않고요. 요즘 부동산의 수요를 높이는 세 가지 요인 중 금리를 뺀 나머지 두 가지 현상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투자에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흔히 부동산 수요를 올리는 요인은 소득 증가와 인플레이션율 증가, 마지막으로 저금리가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율 증가, 거기에다가 초저금리로 인해서 세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개인들의 공격적 투자가 부동산에 미친듯이 몰리게 됐고, 지금의 부동산 투자는 과거의 금융위기 큰 손들의 부동산 장난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이 무조건 하락할 것이다 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부동산 중에서는 소득과 인플레이션, 경기 상황에 덜 민감한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농지와 주택입니다. 주택은 사람들이 반드시 주거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이고, 농지는 인플레이션의 버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했을 때 가장 큰 가격 하락 압력을 받는 부동산은 토지나 상가 건물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주택과 농지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수요 공급의 양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베이비부머 시대가 끝이 나면 부동산 거품도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의 순서는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상가, 세 번째 건물,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즉 상가나 건물이 작살나기 시작한다면 이제 다음으로 아파트가 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져서 실물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주택이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디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면 아파트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박살이 날 실물 자산을 더 확보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경제의 종말, 단기적인, 장기적인 건 아직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안은 현금입니다. 이 주택을 안전자산으로 중심에 두고 되도록 투자를 삼가하면서 현금을 꾸준히 보유하십시오. 현재 개미들이 투기한 동학개미운동의 주식도 거품이 잔뜩 끼어있고 갈 곳 없는 개미들의 돈들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이상적인 투기 버블이 형성되고 있지만, 주택은 주식보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하락하게 될 것이고, 아파트마저 침체되기 시작한다면 디플레이션의 경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과도한 빚을 내어서 엘리트들의 함정에 걸리지 마십시오. 금리 상승은 지금의 코로나 침체기가 지나가게 된다면 뿌린 돈을 갑작스럽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급속하게 금리를 상승시킬 우려가 충분히 산재해 있습니다. 이 새끼들의 이러한 사채 돈놀이에 우리가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신의 분수에 맞게 경제를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큰손 고래들은 이 코로나19의 경제 흐름을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가 대공황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영국 정부 권위자인 마크 월퍼트 경은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으며 결국 통제불능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 카르멘 라인하트도 코로나19 경제가 마치 과거 대공황 때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많다라는 이러한 경고를 계속적으로 보내왔고, 저들의 경고는 결국 세계 경제 회복이 앞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디플레이션 지속 이후 경제 대공황 사태까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저들이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경제 대공황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서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현재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기조를 이겨내지 못하고 디플레, 즉 경제 공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불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생활 수준을 낮추면서 오래 견딜 궁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가족끼리는 유대를 강화해야 되고,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와 서로 잘 협력을 하면서 자산을 함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식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 대부분을 모두 현금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붙들고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만약 공황이 심화되기 시작한다면 1년 단위 지출을 현금으로 준비해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와 정부에 기대지 마십시오. 대공황 사태에서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정부가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해서 절대 기대지 말고 믿지도 마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투자나 사업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시길 바라고, 신문이나 언론의 이야기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경제가 어두울 때 항상 좋은 측면, 희망적인 측면을 과장해서 보도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세상이 망한다고 떠들기 시작하면 정말로 세상이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사와 언론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여전히 떠벌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이 저점에 와서 이제는 오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을 때 오히려 위기가 고착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과거와 같이 늘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안전하다는 말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은행에 몰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즉시 뱅크런 사태가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달씩 돈이 묶일 수 있고 심지어 예금을 몽땅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같은 경우는 구입하기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 집값보다 돈값이 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황이 도래하게 되면 집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수준에까지 갈 수도 있고 과거의 대공황에서는 부동산이 파산 경매에서 그 이전 가격이 1%도 받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만일 자산 도피처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 지구상에서 세계 시장에 전혀 편입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곳에는 디플레이션이나 공황 이전 이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음의 가치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채나 대출을 빌리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공황시대의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공황시대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도 매우 결사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은 파괴되고 불륜은 증가하고 반대로 섹스 산업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거의 멘틀 뚫고 들어갈 때쯤 여자들은 몸을 팔기 시작하고 남자는 피를 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있는 거 거의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팔아 치워야죠. 그래서 가정의 파괴가 늘어나는 것이고 섹스 산업이 호황일 때 경제가 바닥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 경제학자들의 말은 절대 믿어서도 안되고 대통령의 말까지도 믿어서는 안됩니다. 때때로 지금의 코로나 사태처럼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 1930년 5월 1일 후보 대통령은요, 미국이 최악의 사태를 넘긴 것을 확신한다고 발표를 했고 경제 전문가들도 이제 최악의 사태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경우도 세계 금융의 자본 거래가 회복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보이고는 있지만 그것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신호는 결코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은행 도산 등이 끝없이 되풀이되게 됩니다. 경제가 대공황에 가까워질수록 금 가격 변화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축통화가 아닌 금을 보유 증대하는 현상이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본격적인 공황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기 회복 후에도 다시 경기를 후퇴하는 현상은 반드시 생기고요. 회복 시에도 후퇴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화랑한다고 해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언론에 이 강대국들의 경제를 많이 의존하는데 사실 강대국 경제에 속지 말고요. 이웃 나라의 경제 상황을 더 주시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질수록 미국이나 영국같이 먼 나라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의 이웃 경제 상황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계의 공황을 막게 된다면 무역의 가장 첫 번째 활로는 결국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과 같은 이런 가까운 관계가 주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경제 위기와 대공황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게 좀 길어졌네요. 장황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내뱉었는데 그냥 한마디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지금의 은행과 언론 정보를 믿지 말고 되도록 투자를 지향하면서 현금과 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긴 한데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금의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끼었고 금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 현재 이 금의 등락폭이 매우 심하다 보니까 금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고 다음 2부에는 GMO의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